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조세영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2017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의논술, 그중에서도 의학계열 생명과학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특강에서는 의학계열 생명과학의 출제 개요와 더불어 제시문과 논제, 그리고 각 논제의 채점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학계열 생명과학 논술은 특정 과학 지식의 유무로 평가하지 않고 제시된 의생명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하는 능력,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와 추론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특히나 제시문은 고등학교 과정을 충실히 수행한 학생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제시문을 선택을 했고요. 한 가지 단순한 주제를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주제를 아우르는 통합형 논술 방식으로 출제를 했고, 이와 더불어서 근거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글쓰기 능력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시문 가에서 보시면 혈중 무기혐유량을 조절하는 알도스테론에 대한 설명이 일반 생명과학 지식 수준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보실 것은 알도스테론은 콩팥 또는 신장이라고도 하죠. 콩팥에서 나트륨 이온의 재흡수와 칼륨 이온의 배설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알도스테론의 역할로 제시가 되어 있고, 이와 더불어서 나트륨 이온이 신장에서 재흡수될 때 물도 함께 재흡수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시문 나에서는 생명과학 2의 내용 중에서 3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3투는 반투과성막을 사이에 두고 물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 분자가 이동하는 현상이 되겠죠. 자, 그럼 이 가와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논제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외과 수술을 통해 부신을 제거하였거나 에디슨병에 걸린 경우 알도스테론의 결핍이 일어난다. 그러면 제시문 가와 나를 참조해서 이 경우에 혈중 무기염류의 농도, 두 번째 혈압, 셋째 체중, 넷째 세포 내부의 수분 함량이 각각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해서 논술하는 것이 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시문 가에서 보시면 알도스테론의 역할이 나와 있는데요. 나트륨 이온을 재흡수하고 칼륨 이온을 배설하는 것이 알도스테론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알도스테론이 결핍이 된다면 나트륨 이온의 재흡수가 감소할 것이고 칼륨 이온의 배설도 감소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혈중 무기염류는 어떻게 변화할지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제시문 가에서 나트륨 이온의 재흡수와 더불어서 물의 재흡수가 일어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알도스테론의 결핍으로 나트륨 이온의 재흡수가 감소한다고 하면 물의 재흡수도 역시 감소해서 혈액량이 감소할 것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혈액량의 변화로 인해서 혈압이나 체중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제시문 나에서 3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었는데요. 이런 혈중 무기염류 농도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세포 외액의 무기염류 농도가 변할 것임을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표 1에서 보시면 혈액이나 세포 외액에서는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칼륨 이온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역시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3투 현상에 의해서 세포 내외로 물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파악해서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시 답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답안을 읽어보자면 알도스테론은 신장에서 나트륨 이온을 재흡수하고 칼륨 이온을 배설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알도스테론이 결핍되면 혈중 나트륨 이온은 감소하고 칼륨 이온은 증가하게 된다가 되겠죠. 둘째, 나트륨 이온의 재흡수가 감소되면서 물의 재흡수 역시 감소하게 되니까 혈액량이 감소하면서 혈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셋째, 체내의 수분이 감소하니까 체중 역시 감소하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포 외액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감소하면서 세포 외액은 상대적으로 저장액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세포 외액의 물이 세포 내부로 들어가게 되니까 세포 내부의 수분 함량은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예시 답안이 되겠고요. 채점을 할 때에는 제시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올바르게 활용해서 답안을 작성했는지, 그 다음에 각 변인의 증가나 감소의 원인을 올바르게 기술했는지, 그리고 작성된 글이
논리적인지, 설득력이 얼마나 있는지가 채점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시문 다와 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시문 다에서는 휴지 전이를, 제시문 라에서는 활동 전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제시문 다의 휴지 전이에 대한 설명 중에서 자극을 받지 않을 때 막 안쪽에 칼륨 이온은 세포 밖으로 쉽게 나갈 수 있지만 나트륨 이온은 세포 내로 거의 들어오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휴지 전이에서는 칼륨 이온의 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제시문 라에서는 활동 전이의 형성이 나트륨 이온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고요. 활동 전이가 진행됨에 따라서 나트륨 이온의 통로는 닫히고 그 다음에 칼륨 이온의 통로가 열리면서 칼륨 이온이 급속히 세포 밖으로 확산되어 나가서 막전이가 다시 내려가면서 재분국이 일어난다 라는 것에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논제를 살펴보면 논제 2-1에서 알도스테론의 결핍에 의해 나타난 혈중 무기염류 농도의 변화는 뉴런의 휴지 전이와 활동 전이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시문 다와 라를 참조해서 논술하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논제 2의 1로부터 알도스테론의 결핍에 의해서 세포 외액의 나트륨 이온 농도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칼륨 이온 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제대로 파악이 됐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제시문 다에서 보면 휴지 전이는 칼륨 이온 통로를 통해서 칼륨 이온의 세포 밖으로의 이동에 의해서 유지된다 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되고요. 그 다음은 제시문 라에서 활동 전이는 나트륨 이온의 세포 내 유입으로 개시된다. 그 다음에 재분국이 일어날 때에는 칼륨 이온 통로를 통해서 칼륨 이온이 세포 밖으로 이동해서 재분국이 일어난다 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시 답안을 살펴보시면 알도스테론의 결핍으로 체액에서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감소하고 칼륨 이온의 농도가 증가한다는 내용을 적어주셔야 되겠고요. 세포 밖의 칼륨 이온 농도가 증가하면 그러니까 휴지 상태에서 칼륨 이온이 세포 바깥으로 나가는 힘, 그걸 드라이빙 포스라고 하는데요. 그 세포 바깥으로 나가는 힘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세포 내에는 양이온이, 그러니까 양이온인 칼륨 이온이 세포 밖으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세포 내부의 양이온이 정상일 때보다 많아지고요. 양이온이 누적이 됐기 때문에 휴지 전이는 보통일 때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휴지 전이가 높아짐으로 결국은 부분적인 탈분국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적인 탈분국은 약한 자극에도 신경세포가 쉽게 역치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도달을 해서 활동 전이를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세포 바깥의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감소하게 되면 활동 전이가 만들어질 때 나트륨 이온이 세포 내로 유입되는 속도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세포 바깥의 칼륨 이온 농도가 정상보다 높기 때문에 재분국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포 내부의 칼륨 이온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그 일 역시 나가는 힘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재분국이 일어나는 데도 역시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것을 유추해서 기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예시 답안이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채점을 할 때에는 휴지 전이와 활동 전이를 과연 올바르게 이해해서 답안을 작성했는지, 그 다음 무기염류 농도의 변화가 이온 통로를 통한 이온의 이동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올바르게 파악을 해서 과학적인 용어를 써서 기술했는지가 채점 기준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작성된 글이 논리적인지 설득력이 얼마가 있는지가 채점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시문 마와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시문 마에서는 일반적인 우열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우성으로 유전되는 유전병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거기에는 연골 무형성증이나 헌팅턴병이 있다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고요. 제시문 바는 연골 무형성증에 대한 설명인데요. 특히나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은 이것이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에 의한 질병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새로 발생하는 연골 무형성증의 약 90%가 새로 발생하는 돌연변이에 의해 생긴다. 그 다음에
동용접합인 우성 유전자를 가지면 배아 상태에서 죽기 때문에 잘못된 대립 유전자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이형 접합체만이 이 질환을 나타낸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논제 3번을 보시면 재심은 마와 바를 읽고 한쪽 부모가 연골 무형성증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부모 모두 연골 무형성증일 때 정상 범위의 신장을 가진 아들이 태어날 확률은 얼마인지 논술하라는 것이 논제입니다. 그러면 재심은 마에서 유의 있게 보셔야 될 것이 연골 무형성증이 우성으로 유전된다라는 것이고요. 재심은 바에서 연골 무형성증은 성염색체가 아닌 상염색체를 통한 유전이니까 자손의 성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유추해야 됩니다. 또한 재심은 바에서 연골 무형성증을 나타내는 유전자는 동형접합일 때 배아 상태에서 사망한다. 따라서 질환은 이형접합일 때만 나타난다는 것에 유의를 하시면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시 답안을 보시면 재심문을 통해 우성으로 유전되는 연골 무형성증은 이형접합으로만 나타나고 상염색체를 통해 유전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골 무형성증인 부모는 모두 이형접합, 이것을 large A, small a라고 할 수 있겠죠. 이고 정상인 부모는 모두 열성 동용접합, small a, small a이다. 또한 연골 무형성증과 상관없이 아들이 태어날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이제 첫 번째, 한쪽 부모가 연골 무형성증일 경우 이때는 large A, small a와 small a, small a의 크로스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때 자손이 small a, small a일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 아들일 확률 역시 2분의 1이니까 정상 신장의 아들이 태어날 확률은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양부모 모두 연골 무형성증인 경우에는 large A, small a와 large A, small a의 크로스에 해당이 되고요. 이때 자손이 small a, small a일 확률은 4분의 1이 될 겁니다. 또한 아들이 될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결국 정상 신장의 아들이 태어날 확률은 8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점을 할 때에는 재심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올바로 활용을 해서 답안을 작성했는지, 특히 우성으로 유전된다는 사실과 상염색체를 통한 유전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질환은 이형접합으로만 나타난다라는 것을 잘 지적을 해서 답안을 작성하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과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답안을 작성했는지, 그리고 작성된 글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지가 채점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재심문 4를 살펴보겠습니다. 재심문 4에서는 또 하나의 우성 유전병인 헌팅턴병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내용은 이 질환이 굉장히 늦은 나이에 발병한다는 것인데요. 보통 30세에서 50세 사이에 발병을 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논제를 보시면 재심은 마, 바, 사를 참조해서 우성으로 유전되는 치명적인 유전병이 인구 집단 내에서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논술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재심은 바에서는 연골 무형성증이 새롭게 발생하는 돌연변이에 일어나는 경우가 90%이고 나머지 10% 정도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었고요. 재심은 4에서는 헌팅턴병의 경우에는 자손을 낳기에 충분한 아주 늦은 나이에 발병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 답안을 살펴보시면 우성으로 유전되는 치명적인 유전병은 개체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형접합으로 전달되지 못하므로 열성으로 유전되는 경우가 훨씬 드물다. 그러나 재심은 바의 FG, FR 유전자에서 볼 수 있듯이 정상인 부모라 하더라도 생식세포에 새로운 돌연변이가 계속해서 생길 수 있고 재심은 4의 헌팅턴병의 경우에 볼 수 있듯이 환자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발병하지 않는다면 발병 이전에 자손을 낳아서 문제 유전자가 후손에게 전달될 수 있으므로 인구 집단 내에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가 되겠고요. 그래서 채점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우성으로 유전되는 치명적인 질환이 드문 이유를 기술해 주시는 것이 보너스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재심문으로부터 적절한 예를 찾아내서 그 원인을 올바르게 파악을 했는지, 그
그리고 전체적으로 작성된 글이 논리적이고 읽기 편하며 잘 작성되었는지가 평가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의학계열 생명과학에 대한 논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